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언어지도라는 과목을 함께할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지도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언어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발달 특성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만 0세 언어 발달 특성, 만 1세 언어 발달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잘 발달을 하고 있는지 혹은 조금 더디지는 않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언어를 지도할 때, 언어를 교육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언어지도라는 수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언어지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주차 1교시 언어의 의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들어가며라는 문구에서 아시겠지만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수업과 연관되는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혹은 말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7세 유아가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는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라고 말해?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영어 교육도 빨리 하기 때문에 한글이랑 영어를 거의 이제 병행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7세가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셨습니다. 더 좋고 나쁜 건 없어.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말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도 이 엄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이가 한 번만 물어보겠어요. 2번, 3번, 4번 또 물어보고 그러고 엄마 막 바쁜데 물어보고 막 이러면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은 그냥 알러브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 엄마처럼 더 좋고 나쁜 건 없어.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I love you라는 표현을 쓴다. 그 말을 사용하는 거야.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한글은 한글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한글을 예쁘게 사용하자고 서로 약속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수업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왜라고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그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왜냐면 너무 세상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왜? 라고 궁금해하지도 않죠.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왜라고 해서 파고들면서까지 하고 싶은 욕구도 없지만 뭐 굳이 뭐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살아가도 충분한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회가 발달을 하고 좀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성장을 하려면 왜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면 왜 또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시비 거는 식이 그 질문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본인이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친구들이나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확실히 보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그럼 또 습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수업을 듣게 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근데 어찌됐든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왜, 언어 지도를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많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 수업 듣고 지식적인 부분만 뭐, 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식은 기본이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 어떻게 알아가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시면 언어의 의의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언어 지도이다 보니까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의의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언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개념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보시면요. 언어가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언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누가 뭐 아이가 뭐 선생님 혹은 엄마 언어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주변의 성인이 언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한번 언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이걸 오늘 배우셨으니까 가족들한테 언어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 언어 그냥 말하는 거 뭐 듣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문 용어 좀 써주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한번 해볼게요. 언어 보시면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 공동의 인습적인 상징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을게요. 인간이 의사소통.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은 그냥 굳이 뭐 의사소통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 시민이잖아요. 한 나라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하든지, 글로 쓰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친구랑 통화할 때 어때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음성이나 문자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성도 마찬가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대부분은 목소리에서 딱 티가 나죠. 왜? 그래서 막 이러면서 나 기분 안 좋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좋아. 그럼 막 이모티콘 되게 많이 쓰죠. 기분 좋은 이모티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모티콘 쓰긴 쓰나 좀 그냥 정말 딱 글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 공동의 인습적인 상징 체계다. 사회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징 체계가 무엇이다? 언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언어를 사용하는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실게요. 언어 사용의 주체는 누군가요?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네, 동물들도 동물들만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언어 사용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라고 했고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사회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글을 기본적으로 다 띄었고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쓰는 거를 잘 못하더라도 듣고 말하기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계속 그걸 듣는 거잖아요. 다 그 말을 쓰니까. 그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사회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다.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다른 이는 뭐 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 두 언어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언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게 영어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뭐 미국 사람 혹은 뭐 유럽 사람이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쓰는 게 영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 다시 원점으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태어난 인간은 그 사회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성장해가는 영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언어를 사용하는가? 언제죠? 언제? 보시면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상황인 또는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의도된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은 교사,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사나 부모가 의도적으로 영유아가 언어적 학습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언어적 학습 환경,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한국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듣고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언어가 빨라요. 그리고 뭐 위에 누나가 있거나 뭐 오빠가 있거나 형이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훨씬 빠르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빨리 습득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은 일부러 우리가 언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뭐 책이 펼쳐져 있다라던가 누가 동화 구연을 너무 잘하는 곳에 데리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에 데리고 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 아이의 언어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엄마들이 한글보다는 영어에 초점을 많이 주시니까 한글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된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좀 그 영어를 위해서 의도된 상황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뭐 일부러 가서 이렇게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노출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영유아가 언어적 학습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된 상황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서 언어를 사용하는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거의 육하원칙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 공동의 인습적인 상징 체계로 형성된 집단에서 사용이 된다. 좀 전에 저희가 언어의 의의를 얘기를 할 때 언어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배워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 사회 공동의 인습적인 상징 체계로 형성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시면 언어는 사회마다 다르며 사회마다 다른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한글을 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빨갛고 동그란 모양의
과일을 사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이고,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죠. 그래서 뭐 빨갛고 동그란 모양의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애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사과라고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는 너희 나라를 독일이라고 하는데 너네 나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회마다 다른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는 그 사회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되어 사용된다. 네, 뭐 이걸 꼭 써야 돼 라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구성되어 사용되므로 그 사회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랑 언어랑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를 알려면 청소년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 완전 줄임말을 쓰고 정말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쓰는지 그런 걸 이해해야지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예요. 보시면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언어가 뭐예요? 소리, 그쵸?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아는 울음으로 언어 표현을 하다가 점차 한 단어를 말하게 되죠. 아이들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이 아니라 좀 큰 아이들은 어때요? 말을 할 줄 아이들은 내가 배가 고파, 내가 속상해 이런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아들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울음으로 배고파요, 속상해요 이런 걸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이것도 음성 언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말을 하다가 또 문장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음성 언어고요. 문자 언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흔히 낙서한다라 그래요. 이게 뭘 그린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글적거리는 거죠. 낙서를 하는 거죠. 글적거림으로 시작된 쓰기는 점차 올바른 단어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진 않죠. 뭐 이렇게도 썼다가 이건 바로 쓴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아이들이 썼다가 뭐 이렇게도 썼다가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이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다 거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제 왜입니다. why입니다. 왜 언어를 사용하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인간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그 속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나 혼자 사는데 굳이 내가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하고 언어를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구성된 상징 체계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사용해서 상호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된다. 언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언어의 중요성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중요성 보시면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언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예전에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저희 지금처럼 사 먹지 않았어요. 정수기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수돗물도 먹었고 깨끗했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 물을 사 먹는 사회가 되었죠. 저희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언어가 없어서 엄마는 사랑해 라고 말했지만 유아가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어가 없어서 선생님은 유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조심해 라고 외치지만 유아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표현해야 한다. 아프면 아프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냥 쉽게 거기에 접목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언어가 없다. 여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언어를 표현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비슷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속상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언어가 없다면 상대방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속담을 통해 살펴본 언어의 중요성 볼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에 뭐 그렇다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안하면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고마우면 고마운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한 사람 욕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거는 나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한 사람, 다른 친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웃으면서 내 귀에만 안 들리게 욕하고 다니라고 이제 웃으면서 그러죠.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저희가 언어의 중요성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앞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본 중요성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언어의 기능 보시면 뭐 도구적 기능, 규제적 기능, 상호작용적 기능, 뭐 개인적 기능 뭐 다 있죠.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도구적 기능 보시면 도구적 기능 보실게요. 필요성이 있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거 읽을 때 우리가 저걸 읽어야 되니까 언어를 도구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적 기능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에 써서 붙인 뭐 종이류, 요즘에 이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이류는 여기에 뭐 캔, 뭐 그거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내가 여기에 휴지를 넣으세요. 여기에 뭐 휴지가 아니라 종이류를 넣으세요. 뭐 여기에 뭐 캔류를 넣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적어 놓으면 다 거기에 넣죠. 이게 이제 규제적 기능인 거고요. 상호작용적 기능을 보시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공동의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뭐 편지를 쓴다라던가 뭐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기능. 근데 요즘에 보시면 손편지 뭐 군대 간 친구한테는 손편지를 쓰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메일을 주로 쓰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손편지에 대한 좀 그 추억이 많이 없어진 시대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옛날에는 뭐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보다 전전 시대에는 그 뭐 세대에는 뭐 펜팔도 많이 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또 모든 것들이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만큼의 또 다른 추억을 그들은 가졌지만 저희 세대는 또 못 갖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 기능 보시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형극을 보고 느낀 거를 뭐 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발견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탐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식물을 기르면서 뭐 1번, 2번, 3번, 4번 날짜, 뭐 어떻게 변화됐는지, 새싹이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식물을 기르면서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발견적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적 기능 보시면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이라든지 뭐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상적 기능으로 볼 수 있고요. 정보적 기능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표를 뭐 붙여 놓는다라든지 하루 일과표를 붙여 놓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적 기능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의 문화적 측면에서 본 중요성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언어는 언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민족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그 한글에 대해서 당연히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글 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언어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견고하고 무엇인가 뜻이 들어있고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언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민족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언어는 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죠. 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우리도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좀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문화가 보이고 가치관이 보여요. 그쵸? 왜냐면 생각하는 대로 가치관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뭐 그들 역시도 저를 그렇게 보겠죠. 판단하겠죠.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문화, 저 사람의 가치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나랑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야 의사소통도 잘 되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참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읽히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의 문화적 측면에서 본 중요성, 언어는 언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민족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어의 4가지 특성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특성 보시면 첫 번째로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며 구성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또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언어는 없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되지 않은 언어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추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징성 보시면 언어는 인간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 것으로 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과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갛고 과일이고 동그랗고 이런 걸 우리가 사과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성 보시면 언어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성 보시면 언어는 정해진 체계에 따라서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구별해서 대표적인 언어의 특성에는 구조적 특성과 구성 요소적 특성, 형태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의 구조 보실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사용하는 말의 규칙, 소리와 단어의 조합,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을 우리가 언어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의문론 한번 보시면요. 의문론 보시면 말의 구조, 배치, 순서 등 말소리의 조합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련된 것이 의문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말소리의 조합을 지배하는 규칙이 무엇이다? 의문론이다. 그렇다면 형태론이라는 것은 단어의 내적인 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것도 구조죠.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형태론이다 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언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형태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사론 보시면 언어의 문법 체계를 말합니다. 뭐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 보시면 단어와 단어 조합의 의미나 내용을 결정하는 규칙 체계예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조합의 의미를 의미나 내용을 결정해서 이렇게 부여하는 것. 그걸 의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용론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녀요. 의사소통적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전하려 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화용론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구성 요소적 특성 보실 텐데 보시면 이제 자음, 모음 보시면 한글은 자모 체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총 24개의 자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한글이. 네, 그래서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그래서 총 24개의 자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소 보시면 음소라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자모 체계의 나자를 나타내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에 의해 표현되며 음운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고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최초 단위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가, 뭐뭐서, 뭐뭐강, 뭐뭐총 이런 것들은 한 음절인 거고 가위, 콜라 이런 거는 두 음절인 거죠. 이건 한 음절인 거고 얘네는 죄송해요. 이런 건 두 음절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코알라 이런 거는 세 음절인 거죠. 그래서 음절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침이 있는 글자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절에는 받침이 있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응이 있죠. 받침이 있죠. 이런 것들, 또 받침이 없는 뭐 서, 가, 뭐 이런 것들은 받침이 없죠. 이런 글들이 글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서 보시면 의미를 지니는 언어의 가장 작은 문법적 단위다. 자유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의존되어 있지 않은 형태소를 자유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어 보시면 형태소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태소와 합쳐서 단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뭐 한글도 단어죠. 한글. 그리고 뭐 딸기 이런 것도 다 단어잖아요. 그래서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휘 보시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을 저희가 어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이라고 하면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동물을 칭하는 집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을 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절이다라는 거는 주어와 수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지 않고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단위를 우리가 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고 조직된 것을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문장을 이야기할 때는 주어, 동사, 서술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나는 뭘 할까요? 나는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쵸? 영어로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 뭐 밥을 먹었습니다. 뭐 김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장이고, 그다음에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한 문장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왜 우리 문단은 보시면 쉽게 여기 한 칸 띄고 문단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칸 띄고 문단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한 문장들의 모임을 문단이다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어의 형태적 특성 보시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각각 따로 그 기능을 하기보다는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진이는 언어 영역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림책을 읽고 있다. 그 다음 엄마에게 줄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준다. 그 후 다른 친구가 읽어주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림책을 듣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형태를 언어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읽기 따로, 쓰기 따로, 말하기 따로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는 분절되어 따로따로 발달하는 것이다? 아니다. 각각이 조화를 이루며 통합적으로 발달을 한다. 무엇이? 언어가. 그래서 언어의 형태적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특성에 따라 구분한 언어의 4가지 형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보실 수 있는데, 음성 언어라는 것은 구술 언어 및 말소리 언어다. 말하고 듣고 이런 것이 음성 언어다. 그 다음에 문자 언어는요, 읽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거를 문자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이해 언어입니다. 이해 언어 보시면 개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소리를 통한 정보의 이해 과정으로 듣기와 글자를 통한 정보의 이해 과정으로 읽기가 이해 언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언어에서 듣기, 그다음에 문자 언어에서 읽기가 이해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누군가가 글을 썼던 거를 읽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 언어 형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 언어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말하기.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는 거. 그래서 말하기. 그 다음에 글자를 통해서는 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쓰기. 이게 이제 표현 언어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